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69번째 시간 3부가 시작됐습니다. 69번째 시간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군요. 네, 육구를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육구의 저주, 우리 정민여가 걸어놓은 이 저주에 저희가 이제 2주째 너무 강력해 저주가. 69회. 자, 69번째 책이 이제 저희가 프로이트,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 이 책을 저희가 가고 있는데 1, 2부는 도저히 해결이 안 나는 책이라 결국 이제 3회, 여차 잘못하면 4회까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참 저희 이 일당백 보시는 분들께서 원래 이제 2주 동안 저희가 유료로 하고 2주 후에 이제 무료로 풀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숫자가 안 나온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애플, 그러니까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나와요. 계속해서 뭐 며칠 후 무료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데 안드로이드 OS 쓰시는 분들은 그냥 아예 그냥 유료로만 체크되어 있어서 이거 영원히 유료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저희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거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잘못입니다, 이거는. 네. 저희 원칙은 뭐 그대로입니다. 네. 2주 후에 무료로 여러분께 공개가 되고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요즘 이것 때문인지 하여튼 조금 그 구독자 늘어난 숫자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구독하기 좀 많이 눌러주시고 네. 주변에도 좀 알려주세요. 예. 이 정도 컨텐츠는 사실 주변에 알리기도 괜찮은 컨텐츠 아니겠습니까? 잘 때 듣기도 너무 좋고. 잘 때 좀 틀어놔. 요즘 그게 좀 줄어든 것 같아. 예전에는 이 잠자면서 틀어놓는 분들이 많았는데 자꾸 요즘에 그 자기 전에 끄는 분들도 좀 계시고 그래서 항상 주무실 때 볼륨 줄여놓으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좀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친구분들 많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박, 정민여, 정프로 그리고 마돈이 함께하는 일당백을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69번째 69회 세 번째 시간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일단 마지막에 어떻게 하고 끝났지? 프로이트의 뭐 대충 일생은 저희가 알아봤고 네. 꿈의 해석 1장인가 저희가 들어가다 말지 않았습니까? 뭐 총 한 7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동안의 꿈 연구의 문헌들 정도 언급하는 것에서 끝났죠. 뭐야, 일정도 지금 안 했다고 우기시는 겁니까, 정박님? 아니 뭐 그러니까 오늘은 그 바로 구체적인 꿈의 사례들 그걸 책 내용 좀 들어가야죠. 책 내용 가지고 한번 들어가. 1장부터 다시 들어가려는 거죠. 아니요. 2장부터. 네. 자, 꿈의 해석. 이 네. 책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도 읽었습니다. 예, 저도 아주 재미있게 읽었고 히스테리로 고생하고 있는 중년 여성들이 여기 많이 등장했던 걸로 얼핏 기억이 좀 납니다. 소녀도 좀 있었어 참. 그죠? 사춘기 소녀. 그러니까 아주 사례가 많으니까 그쵸? 저도 뭐 다 기억은 좀 힘듭니다만. 네, 하여튼 다양한 대체로 여성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 기분이 좀 여전히 들고 있고 그 수많은 사례들 대부분은 성적인 억압과 관련이 있었던 걸로 또 얼핏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 이제 책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꿈이라는 것들, 이 꿈이라는 암호를 해독한 정말 뛰어난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석한 우리 바로 그리스 신화에 나온 오이디푸스 같은 사람이죠. 오이디푸스. 오이디푸스가 바로 스핑크스 수수께끼를 풀었지 않습니까? 바로 꿈이라는 수수께끼를 그렇죠, 푼 사람인 거죠. 물론 뭐 프로이드 이전에도 많은 예술가들은 그 무의식의 존재를 이미 알려줬죠. 그 예전에 우리 트로이 전쟁을 다룬 일리아스 같은 경우 보면 그런 대목 나오잖아요. 트로이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 아가멤논하고 천하 무적 불사신 있죠. 아킬레우스하고
싸움을 하잖아요. 자기 이제 아킬레우스의 브리세이아를 빼앗아 가니까 아킬레우스는 더 이상 전쟁 나가지 않겠다. 자, 그럴 때 더 이상 전쟁 나가지 않겠다니까 결국 아가멤논이 그 브리세이아를 돌려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미안하다. 근데 이건 내 뜻이 아니다. 너도 알다시피 내가 지금 그런 무지몽매한 판단을 내렸겠느냐. 신들이 아떼라는 여신을 내한테 내 머릿속에 내려가지고 그런 내가 내 그 당시 그런 판단한 거는 내 정신으로 한 게 아니다. 그게 사실 무의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주 인류 어떻게 보면 서양 역사의 가장 오랜 고전에서부터 이런 무의식의 존재라는 것들은 그 내가 아니다. 뭔가 내가 모르는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나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다. 그런 거 하잖아. 내 마음으로 한 게 아니다. 우리도 그런 이야기 맞아요. 귀신이 씌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하고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게 바로 무의식이라는 거죠. 사실.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춘 거 아닙니까? 이거 프로이드가 직접 한 이야기죠. 아,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은 무의식의 발견자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라고. 이미 이전에 많은 예술가들이 그래요? 다 그걸 했는데 그걸 내가 이제 그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딱 그걸 보여준 거다. 이렇게 말을 했죠. 하긴 뭐 예전에도 어떻게 보면 그 뭐 꿈이라든지 귀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무의식 세계에서 있었던 일을 네. 뭔가 이렇게 자꾸 형상화하다 보니 뭐 귀신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바뀐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을 또 그렇죠. 프로이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를 사실은 가장 큰 무당이라고 부르는 거죠. 서양 무당인 거죠, 사실은. 그 사람들의 억압된 정신을 풀어주는 거나 우리가 굿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특히나 우리 한국에서는 화병이라는 것도 일종의 신경증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화병. 우리 어머니들 화병 걸린다. 그렇죠, 그 신경증 그렇죠. 정신과에 올라가 있어요. 그 우리의 고유한 병명 비슷하게. 그 화병도 결국은 그걸 풀어주는 거잖아요. 어떤 굿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리적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운명 컨설팅을 통해서 그런 것도 사실 마찬가지 해소하는 기능을 해주는 거죠. 그 정신과 의사들도 그래서 자신들이 그 제가 아는 정신과 의사도 우리는 그 허가증 받은 무당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무당이랑 하는 일이 뭐 무당을 비하는 게 아니라 무속인들과 하는 일이 거의 똑같다는 거죠. 네, 뭐 이런저런 얘기 들어주고 네. 그 다음에 그 왜 그렇게 됐는지 이제 보통 그 무속인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네, 그런 일들을 자기들이 하고 있다. 그렇죠. 그 최근에 만신이라는 영화로 유명했지만 김금하 선생이 돌아가셨거든요. 이분은 아주 큰 정말 큰 무당이죠. 아, 그래요? 예, 큰 나라의 굿 이런 것들. 무당도 다 알고 계셔, 저분은. 하여튼 만신이라는 영화 보면 또 네. 이게 아주 거의 뭐 다큐멘터리에 가깝게 찍었는데 그거 사실 보면 결국 사람들의 억울한 심정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해원을 해준다는 거죠. 그 원을 풀어준다는 거죠. 그 죽은 사람의 원을 풀어준다. 그래서 산 사람의 마음도 가볍게 해준다. 이게 이제 결국은 그 무당의 역할 아닌가. 예. 그 스트레스 받은 아니면 화병 걸린 사람들의 무의식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주고. 그렇죠. 그 그거를- 억압된 것을 예. 끌어올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착안했던 게 왜 꿈을 선택을 했냐면 히스테리 환자를 치료하는 걸로 유명했잖아요. 네. 근데 히스테리를 치유할 때 그럼 뭔가 환자가 막 히스테리한 것도 내가 의식을 하고 내가 뭐 제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막 내 목이 쫄려오는 것 같고 막 그냥 공황장애 같은 건가? 발작적으로 지금의? 흥분 상태가 어떤 심리적 요인으로 막 내 몸이라든지 내 마음을 통제가 안 되는 비정상적 흥분 상태가 돼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이런 거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나라에서나 그렇게 부르잖아요. 신병. 약간 그 비슷한 거 아닙니까? 무병, 신병. 예. 그 무병 그렇죠. 결국 어떤 뭔지 모르지만 심리적인 억압이나 그것이 동기가 돼가지고 몸과 마음에 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이상한 행동 한다거나 그렇죠. 어디가 막 아프다거나. 그렇죠. 몸도 아파오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히스테리하고 비슷한 거죠. 히스테리도 완전히 뭐 목이 졸려오는 것 같고 막 사람들이 강직되는 느낌이 들고 꼼짝을 못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프로이드가 이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뭔가 그런 그 병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한 요소를 찾아낼 수 있으면 뭔가 그런 환자가 치료가 되고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꿈이라는 것들 여러 가지 관련해 가지고 뭔가 떠오르는 것들을 자유롭게 네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해봐라.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걸 하면 그걸 해가지고 그걸 이제 잘 들어보고 그걸 잘 이제 건강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표상들을 한번 추적을 하다 보면 그리고 그것들을 의식화시킨다고 하죠.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탁 보여줄 때 네. 그런 것들이 치료되지 않을까. 이 아이디어에서 이제 꿈을 갖고 네, 이제 네. 들어간 거죠. 근데 그 정박님 그
이 실내인데 마스크 좀 벗으시면 안 됩니까? 아니 길거리에서 쓰시는 건 괜찮은데 왜 안 벗으시는 녹음할 거예요? 때까지 쓰고 계셔. 아니, 말이 좀 턱이 약간 걸치고 계셨어.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게 습관되니까 그냥 갑자기 지금 계속 벗을 말씀이 생각이 뭔가 안 조금 약간 답답한 느낌이 들으셨을지 몰라요. 예. 자,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프로이드가 2장부터 꿈의 사례를 바로 보여주는 거죠. 어떤 사례예요? 근데 이게 제일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 첫 사례가 어떻게 보면 이 프로이드의 어떤 직업적인 성실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그런 걸 사례일 수가 있어. 상당히 직업 인류가 투철한 사람이다. 네. 이런 사례가 제일 먼저 시작돼요. 자기 꿈을 먼저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자기가 1895년에 자기 가족하고도 아주 친분이 두터운 한 젊은 부인을 치료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네. 거예요. 근데 이 부인 치료를 하면서 나름 자기가 그 당시 어떤 여러 가지 했던 주사요법이나 이런 거 말고 흔히 말하는 상담을 도입한 거죠.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방법을 지도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부분적인 성공을 거뒀다고 자기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기 같은 의사 동료가 그 부인하고도 좀 친해요. 네. 그 부인하고 최근에 만나고 와가지고 자기 가족들이 지금 휴가를 가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야 내가 그 네가 치료한 부인을 만나고 왔는데 그렇게 뭐 상태가 썩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라는 식으로 호전되지 않았다고? 네, 뭐 그런 식으로 뭐 저번보다는 약간 나아졌는데 네. 그렇게 뭐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 그래서 자기는 그 말 속에서 뭔가 이 사람이 자기 친구 의사가 자기한테 약간 좀 반감이 있구나 이런 걸 알아챘대요. 네. 근데 그날 밤에 이제 꿈을 꿨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 꿈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아주 많은 손님을 접대하는 넓은 홀이 있단 말이죠. 넓은 홀 가운데서 내가 바로 그 자기가 치료했던 젊은 부인, 그 부인 이름이 이르마예요, 이르마. 이르마를 발견하고 구석에 이제 데려간 거죠. 이야기를 좀 하자. 그래서 네가 아직 그 아프다, 통증을 느낀다면 그거는 너가 내 해결책을 전적으로 안 받아들인 네 탓이다. 나는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그녀가 이르마가 아니 지금 그래도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픈 줄 아냐 계속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혹시 네가 그 다른 게 아니라 네 어떤 신체 장기 어떤 우리 내장 장기에 뭔가 병이 있는데 그거 때문이 아닌가 내가 한번 그러면 다른 검사를 해보자. 얘가 목을 좀 보여달라. 네. 입안을 한번 들여다보겠다니까 이 이르마가 계속 거부를 하는 거예요. 네. 아, 나 절대 못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뭐 결국 입을 열게 해가지고 네. 목을 진찰을 하는데 자기가 아주 자기가 인정하는 실력 있는 또 다른 의사가 있어요. 그 의사가 야 여기 너도 한번 진찰해 봐라. 이 목을 한번 들여다보라 하니까 뭔가 이 목 쪽에 병소가 있는 것 같다 이거지. 뭔가 지금 부위가 감염 부위 같은 게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확인을 해줬던 거죠. 내가 본 게 맞지. 너도 봐라. 이게 뭔가 이 여자 지금 목 문제가 쪽에 있다. 뭐가 있는 거 맞잖아. 이러니까. 근데 그 낮에 자기한테 좀 안 좋은 소식을 전해준 그 네. 동료 의사도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있으면서 진찰했던 그 아주 실력 있는 자기가 인정하는 실력 있는 의사가 뭐 감염된 건 맞는 것 같아. 여기가 지금 목도 그렇고 코 쪽에도 뭔가 있고 감염된 건 맞는데 곧 이거 병독은 배출될 거야. 그러니까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이 감염된 원인은 뭔가 얼마 전에 이 여자가 치료를 한다고 사용했던 주사 여기서 나온 것 같다라고 대답하고 꿈에서 이제 깨어난 거죠. 자, 이 꿈을 이제 네. 우리 정민여 네. 그리고 우리 마도님 그 셋이서 저까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려워. 정민여 어떻게 됐어요? 나 아직 안 됐지, 당연히.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니 딱 그냥 직관적으로 이걸 너무 막 그 따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건 어떤 꿈이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그렇지만 꿈은 전날의 사건과 관련 있잖아요. 지금 바로 이 전날에 꾼 거잖아요. 전날에 그럼.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지금 전날에 친구가 찾아왔고 이런 일이 이 있었다. 친구가 문제야, 이 친구가. 친구? 이게 그건 거지. 뭐? 목의 병이 그런 거예요. 친구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이트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결핍이 있는 사람이야. 가정환경 어렸을 때 부모님이 너무 얘를 쪼은 거지. 공부 열심히 공부 잘하라고. 1등만 하라고. 서울대 가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너무 부모님의 압박 인정받지 못하다는 그런 욕구를 막 이게 쌓여있는 사람인데 그거를 친구한테 전해 듣고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날 밤 이런 꿈을 꾼 거지. 근데 그녀의 목에 걸린 그게 그런 욕구인 거야. 그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자, 일단 정민여의 해석이었고요. 몇 점이에요, 몇 점? 소설 잘 쓴다. 정박님한테 아니, 일단 이따 끝나고 내 점수 받겠습니다. 우리 저 마도님?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자기 제일 마지막에 한다. 그동안 생각하려고. 얍삽해. 내 두 번째 할게 그러면.
제가 볼 때 여러분은 프로이드를 잘 몰라요. 자, 여기 일단 성적 코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프로이드는 무조건 성적 코드 들어가야 돼요. 원래도 다 성적 코드잖아요. 일단 이 목구멍, 그러니까 제가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게 성적으로 해석됐나 봐 그동안. 어쩌면.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목구멍, 여성의 성기를 의미합니다. 네, 여성의 성기에 뭔가 병이 걸렸죠? 병이 걸렸다는 거는 뭔가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젊은 부인을 덮치고 싶은 욕망이 있었는데 그걸 막아선 남편이란 존재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 남편이 결국 그 목구멍에 있는 병으로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네, 나는 게 막 하고 싶었는데 내 마음 속에서는 근데 그걸 이제 내가 억누르다 보니까 이렇게 꿈으로 발현된 게 아닌가. 간단하게 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도님? 없으면 빨리 패스하시고요. 패스. 네. 자, 몇 점입니까, 정박님? 네, 제 점수는요. 네. 일단 저부터 정민이의 점수는요? 아이고, 내러티브를 만든다는 점에서는 진짜 소설 잘 써 얘. 90점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실 근데 프로이드의 여러 가지 유년기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야, 전날 일어난 거로 몇 편 얘기를 하냐. 그렇죠. 여기 핵심은 전날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 아니면 유년기 사건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 유년기 여기 유년기 안 엮었잖아요. 나왔죠. 유년기 자체가 지금 꿈에서 나타난 건 아니죠. 꿈의 내용으로 나타난 건 아니죠. 네. 그런 의미에서 내러티브 자체로서는 80점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 프로이드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한 70점. 야, 후하다 후해. 뭐해? 70점 높네 점수가. 자, 저는요. 정프로는 물론 뭐 프로이드가 모든 그 어떤 행동이라든지 생각에 우리가 근본적인 배후 원인은 일종의 성충동이라고 하는 것들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미 알고 있어. 아닌가 그러니까 근데 아닌가 봐. 여기서는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게 프로이드가 아주 직업윤리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직업윤리에 충실한 것도 물론 뭐 따지고 보면 또 성충동에 인정받는 욕구하고 관련되겠습니다만 그 지점에서는 좀 더 우리가 항상 꿈이라는 것은 좀 더 변형을 해야 되고 위장을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성적인 게 바로 튀 나오는 거는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 했잖아. 하수들의 기법이야 그거는. 그게 뭐래요? 그래서 그거는 좀 너무 한없는 적이다. 그래서 거기 또 조금 70점. 더 낮춰요. 65점 줘요. 저 내러티브로는 사람은. 70점. 내러티브로는 70점 그리고 이제 종합 점수로는 한 65점. 내가 이겼다. 뭐예요? 그래서 정답이. 사실은 이렇게 보죠. 아까 이제 결국 프로이드는 지금 뭔가 그 억압된 뭔가 내가 이 사람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선진적인 자기만의 이거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지금까지 사람들이 쓰고 있던 다른 치료법을 그냥 보통 주류의 사람들이 쓰고 있던 일반적 치료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내가 괜히 혁신적인 치료법을 적용하다가 이 사람을 그렇게 치유를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미안함, 여러 가지 책임의식 이런 게 깔려 있으니까 이런 꿈을 꿨다고 보는 거예요. 목구멍 뭐예요? 목구멍.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요. 목에 걸린 가신 거지. 그런 거지. 찝찝한 거잖아. 이게 지금 제대로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그렇죠. 바로 그러니까 자기가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왜 목일까?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꿈에 나타난 내용이라는 것은 애초에 꿈에 갖고 있는 생각에 10분의 1도 안 된다. 100분의 1도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걸 분석하려면 꿈 내용 자체는 예를 들어 10줄인데 꿈을 분석하는 것은 100줄, 1000줄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지금 프로이드의 가장 핵심은 내가 지금 비난받고 싶지 않은데 내가 뭔가 책임 의식을 느끼고 있고 약간 이런 것들이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꿈의 핵심은 소원을 성취하는 거잖아요. 소원을 성취하는 거. 내 소원은 비난받고 싶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꿈이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네. 자, 어떻게 됐냐면 이 구강을 검사하는 거를 이제 왜 자기는 구강 검사하려고 했느냐. 그리고 그 여자분은 왜 그거를 거부하려 했느냐. 구강성교? 아니고. 그거 아니라고 아까 했잖아. 뭐 자기가 이 의미를 추적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여자 환자가 내가 이제 입을 한번 검사를 뭔가 해보려 했는데 이 뭐 다른 증상 때문에. 근데 이 여자 환자가 엄청나게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왜 거부를 했냐 알고 보니까 그 여자 환자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끄러워가지고 숨기려고 거부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전에 그 자기가 그 이르마 친구 집을 방문했을 때 거기도 그때 그 친구 주치의가 입안에 그 병이 있다 이런 설명한 게 같이 떠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자기가 지금 이 꿈에서
그때 그 친구도 뭐 목이 조이는 히스테리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이르마의 친구도 갑자기 그러니까 자기가 꿈에서 이르마가 직접 나타나면 자기가 좀 힘들잖아요. 지금 나타났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 환자하고 그 친구하고 막 이 교체를 하는 시도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느낌이죠. 이 입을 벌리고 이런 목에 고통을 느낀 환자가 이르마하고 이제 교체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뭐냐면 그 환자는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의사의 해결책을 잘 받아들이는 환자인데 이르마가 이제 입을 벌리는 걸 거부하고 예전에 내 치료법을 전적으로 뭔가 잘 안 받아들인 거는 결국은 어리석은 환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꿈에서 나는 그러니까 비교를 한다 이거죠. 환자의 잘못으로 그렇죠. 하는 거지. 그렇죠.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 능력 부족이 아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 책임이 아니야. 라고 이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어떤 목을 벌린다는 거, 예전에 어떤 환자들 치료했던 경험들하고 연결돼 가지고 이게 뭔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아까 병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목에서 뭔가 반점이 있고 네. 비강, 코 이쪽 부분에도 뭔가 우리가 이비인후잖아요. 같이 보니까 이건 뭐냐면 자기 큰딸이 앓았던 큰 병이 생각난 거예요. 프로이드의 큰딸. 프로이드가 큰딸 알아가지고 또 프로이드도 코 이제 점막 같은데 뭔가 종기가 생기잖아요. 네. 그때 이제 코카인을 사용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프로이드가 코카인을 사용하고 나서 친구가 1895년에 죽었어요. 일찍 요절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느낌도 계속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은 친구 생각도 네. 나고 결국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실력 있는 동료 의사를 부른 것은 바로 뭔가 내가 그 코카인 중독 때문에 세상을 떠난 환자가 겹쳐지는데 그 환자가 사실은 장녀하고 이름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복잡하게 이제 네, 연결되는데 사실 이 꿈에서 지금 내가 의사로서 성실하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 이런 건 그때 순간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르마를 통해 가지고 지금 뭔가 그런 내가 이르마를 완치를 시키지 못하고 내가 좀 치료법을 잘못 적용하지 않는가 이런 어떤 죄책감들이 네. 지금까지 내가 친구라든지 그 죄책감이 잘못 다 내가 같이, 치료하는 네. 의사들 그런 정상들이 다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또 재밌는 게 동료 의사 있잖아요. 자기가 야 당신도 한번 이거 봐라. 실력 있는 동료 의사. 그 사람 왜 튀어나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얼굴이 아주 창백하고 턱수염이 없고 다리를 좀 짤뚝거리거든요. 네. 그게 바로 외국에 사는 자기 형님이라는 거예요. 프로이드의 어떤 친척 형님인데 최근에 자기가 관절염 때문에 다리 전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료 의사하고 자기 형님한테 뭔가 기분이 상해 있다. 이런 것들 그런 기억이 이제 떠올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떤 두 명한테 다 어떤 제안을 했는데 둘 다 거절했고 그래서 그런 어떤 기억이 동시에 떠올랐고 또 다른 아까 말한 애초 동료 있죠. 애초 자기에게 좀 기분 나쁜 소식을 전해준 동료도 나타나다고 했잖아요. 사실 둘은 친척이자 라이벌이라는 거예요.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동료 의사. 내가 전날에 나타나고 나한테 기분 나쁜 소식을 전해주는 의사. 둘 다가 나타난 거는 둘 다가 친척이자 라이벌인데 서로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둘이가 나타나고 이 실력 있는 의사를 떠올린 것은 그 형님에 대한 기억도 있지만 요 동료 의사 나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준 동료 의사한테 얘가 실력이 있다는 거 너는 실력이 없다라는 내 무의식적인 그거를 보여주려고 꿈에서 그러니까 봐 너는 너 친척이보다 실력이 없잖아 얘가 지금 딱 검사해보고 내가 검사한 거하고 똑같이 말하지 않느냐 그래서 은근히 그 동료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그렇죠. 나를 합리화하기 위한 그렇죠. 거네. 내가 그러니까 그 좋은 친구에 대한 의사라는. 반감을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실력이 없고 얘하고 라이벌 되는 자기 친척 의사 내가 인정하는 실력 있는 의사는 나하고 똑같은 지금 진단을 내렸다.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내가 한 수 위야. 이런 식의 자기 욕망이 소원이 성취되는 거죠. 자 결국 그러면서 그 실력 있는 의사는 별일이 아니라고 위로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질병은 너 탓이 아니다는 거죠. 너 탓이 아니고 그리고 별것도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뭐 점막이 나타나고 병사 나타났지만 그건 다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너의 탓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건 이제 육체 내부의 문제다는 거죠. 너의 어떤 지금 이 뭐 히스테리 여러 가지 고치는 것들이 너가 일종의 상담을 해가지고 치료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병이 있는 걸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체의 병이다. 그러니까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는 걸로 이 사람에게 갖고 있는 억압이나 죄책감을 씻어주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보면 결국 뭐냐. 전날 저녁에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들려줬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꿈을 통해서 내 소원이 성취됐잖아요. 그렇네. 그렇잖아요. 꿈을 그때 통해서. 반박하지 친구한테. 왜 그때 꿈하고 못했으니까- 있다가 못하고 꿈에서 못했으니까 몸에 나타났겠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꿈의 결론은 뭐냐. 아직 치유되지 않아. 아직 그때 친구가 나타났지만 자기가 반박을 못하는 게 네. 그 환자는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 했잖아요. 좀 나아졌지만 증상이 별로더라.
여전하더라 이러니까 자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치유되지 않은 환자 이 꿈을 프로이드는 이 꿈을 통해 가지고 아직 치유되지 않은 이를 말하는 환자에 대한 책임이 내가 아니라 동료에게 있다. 그리고 근데 그 동료는 완치되지 않았다는 말로 나를 화나게 했고 근데 내 꿈에서는 뭐냐 비난을 그 동료에게 다 돌려주면서 그게 이제 복수했다 이거죠. 그래서 꿈은 결국 소원성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네. 그 치료하지 못했음에 대한 죄책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내 무의식 중에 갖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 꿈에서 그런 장면들이 나와서 나를 해소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 죄책감.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그 죄책감이 내가 의식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의사인데 그걸 못 고쳤다 생각하면 안 되니까 그걸 억압을 낸 거죠. 무의식으로 내려보낸 거죠. 내려보냈는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내 바로 그 무의식 억압했던 그 지점을 건드린 거잖아요. 야 왔는데 말이야 내가 지금 그 이름을 만나고 왔는데 뭐 상태가 안 좋더라. 그래 뭐 나 예전보단 조금 나아졌는데 여전히 상태가 안 좋더라 하니까 그게 이게 뭔가 나를 기분 나쁘게 자극을 했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꿈에 나타났던 거죠. 이거 그러면 약간 자기 보존 능력 같은 건가? 내 자신을 네. 어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보호하기 위해서. 위한 방어 기제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꿈이라는 거는 네.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꿈이라는 것들 정신분석의 첫 번째 원칙은 우리가 태초에 억압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억압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말로 아주 나를 비난하고 욕을 했어. 네. 그럼 나는 그 자리에서 똑같이 비난하고 욕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너도 똑같은 인간이다니까 못하고 집에 참아야 되죠. 들어가서. 집에 들어와 집에 와가지고 생 난리가 나잖아요. 네, 네. 이게 막 가슴을 쥐어뜯고 다른 친구 만나고 술을 마시면서 욕을 하고 그 공격 충동이 해소가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거를 그 순간순간 참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 누구한테 한 대 맞았는데 똑같이 치버리면 상피가 돼가지고 둘 다 똑같이 경찰서 끌려간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맞기도 맞았는데 똑같이 또 때렸다고 우리 생각에는 먼저 때린 게 중요하지 않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법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게 참아야 하느니라 이거잖아요. 참을인자 세버리면 살인을 면한다. 근데 그걸 참다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 억압을 계속하면. 그 정신에 병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병이 생기는 거를 우리가 사실 자기 보존을 하기 위해서 막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꿈에서 그 억압된 것들이 위장된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무의식이라는 지점인데 앞서 말씀해주신 프로이트가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무의식으로 눌렀다고 하셨잖아요. 뭐 그럴 그래서 수 있는 그게 거죠. 꿈으로 발현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거는 프로이트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게 무의식 중에 생긴 거라고 한다면 네. 이게 꿈으로 나타나는 건지 네. 아니면은 후에 얘기해 주신 그 뭐 예를 들면 뭐 어디서 친구한테 막 욕을 듣고 와서 화가 났다. 그럼 이거는 내가 무의식으로 누르지 않아도 화 자체는 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그러니까 단편적인 이 감정도 꿈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건지가 궁금해요. 야, 이 바로 지금 말씀한 게 그 바로 감탄하세요, 프로이트의 정말. 후계자 락강이 말한 오, 나랑 저 뭐야? 핵심을 찝은 거예요. 나 핵심 찔렀어. 뭐야 정민이 형.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네. 팩트가 의미를 만들어내는 건지 의미가 사건을 만들어내는 건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본래 무의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우리 억압된 게 있어가지고 그게 있었다가 이게 지금 나오는 건지 아니면 무의식이라는 거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지금 떠오르니까 이걸 이야기라든지 네. 이걸 들었잖아요. 듣으면서 이게 촉발돼 가지고 그것들이 작용을 해가 이게 튀어나오는 건지 그게 바로 지금 오. 락강의 프로이드의 가장 이제 프로이드를 핵심을 다시 찔렀어. 이게 락강이 했던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프로이드가 그게 나중에 평생 동안 고민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아, 이것도 평생 동안 네,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프로이드가 이제 예를 들어 전기 읽었다며 정프로 프로이트 난 그거 궁금했는데. 내가 낚아챘지. 뭐 말하려고 하는 것 같길래. 락강. 낚아챘네 락강. 이 프로이드가 전기에 네. 그 진짜 이 꿈의 해석에서는 우리 쾌락 원리거든요. 결국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들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한다 이거잖아요. 그걸 바탕에 갖고 꿈이라는 것은 소원의 성취였는데 그걸로 해명이 안 되는 예를 들어 이제 반복 강박이라고 하죠. 꿈에서 계속 악몽이 나타나는 사람들 전쟁터에서 공수가 이런 게 나타나면서 이건 소원 성취가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이 사람이 쾌락 원칙을 넘어 1920년에 Beyond Pleasure Principle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또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이 이론이 죽은 본능이 나오면서. 근데 그때 그러면서 결국 지금 말했던 거거든요. 이게 과연
의미가 사건을 만들어내는 건지 사건의 의미를 만드는 건지 무의식이라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것들을 언어 작용을 통해서 어떤 사고 작용을 통해서 뭔가 무의식이라는 것들을 의식화 시켜낼 때 이때 만들어지는 건지 네. 참 이게 정말 지금 알 수가 없지 그걸. 근데 알 수도 있습니다. 그걸 프로이트가 찾아내요 정답을? 그걸 찾아낸다기보다 그 사후작용이라고 하거든요. 그 프로이드는 바로 그걸 사후작용이라는 말로 찾아내죠. 레트로액션이라 해가지고 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이드가 모든 것은 성이 결정하고 모든 것은 4, 5세 이전에 유년기의 경험이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인간은 거기서 평생 헤어날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건 너무 환원론이다. 모든 걸로 하나로 단일하게 설명하니까 이게 말이 되냐는데 프로이드가 거기에 대해서 만드는 변명도 좋고 방어막이 바로 사후작용. 레트로액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과거를 생각할 때 소급적으로 사고를 하잖아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에서 예전에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과거는 낯선 외국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는 낯선 사람이 살고 있고 낯선 기억이 살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가지 않는 이상 그 과거가 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소급적으로 올라가는 사고작용을 통해 가지고 과거에 일어나는 일조차도 유년기에 일어나는 일조차도 그 의미와 효과를 수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것도 치유 가능성이 열리는 게 과거에 일어난 일 자체가 객관적으로 일어난 일 자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국 그것은 소급해가지고 그것을 올라가면서 그 과거에 일어났던 일의 의미와 효과를 수정해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 실존주의 옛날 배웠지 않습니까? 네, 네. 실존주의가 프로이드를 엄청 싫어하고 안 맞아요, 진짜. 근데 실존주의는 왜냐하면 실존이 먼저 있잖아요. 실존이 딱 내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뭡니까 이성과 의지를 가지고 이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내 본질을 만들어 나가잖아요. 근데 프로이드식으로 말하면 이건 아니잖아요. 너의 주인은 너가 아니야. 너 생각이 아니야라니까 실존주의하고는 완전 대척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실존주의 상상하는 게 그러니까 주어진 본질이라든지 주어진 것은 없고 나의 의지와 나의 이성을 가지고 어떤 기획을 가지고 투사를 한다고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우리는 이 세계 속에서 내 본질을 만들어가는데 바로 프로이드의 고지점하고 똑같은 거죠. 프로이드에서는 그 사후작용이라는 게 그거를 과거로 투사하는 거죠. 지금 현재에서 과거로 그걸 투사해가지고 내가 적극적으로 새롭게 만들어내는 기획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나의 본질을 재구성한다는 거죠. 과거 자체를 그 일어났던 일을 그냥 끄집어내고 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이 과거를 새롭게 구성해내는 거죠. 이거를 꿈에서요? 그렇죠. 그 꿈을 단서로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이 현재 우리의 어떤 그 상담 과정에서 그렇죠. 정신분석 과정에서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신경증들을 고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참으면서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는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참고 또 참으면서도 병에 걸리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병에 안 걸리는 방법 이걸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정민여 말씀이 그게 핵심이에요. 아니 그래서 그게 뭐냐고요? 질문 좋아. 뭐냐고요, 뭐냐고는 그 조금 더 나중에 그 사례를 가지고 제가 한번 그래 이거 나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말씀은 이미 드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수정할 수 있다는 거죠. 수정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너무 요거를 하나의 어떤 고정돼 있고 과거라든지 무의식이라는 것들 고정돼 있는 걸로 전혀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억이라는 게 과거라든지 기억이라든지 모든 나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보통 과거의 기억에 못 벗어나잖아요. 내가 옛날에 부끄러운 일들, 내가 차마 털어놓지 못했던 뭐 실수들 아니면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경험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를 현재를 너무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프로이드식으로 말하면 그 사후작용, 레트로액션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물론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당신의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정민여라는 사람은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한 40세 가까이 됐는데 뭔 소리예요? 이제 막 30을 간 넘었어요. 0세부터 뭐 39까지의 그 기억이 왜 40으로 만들어 나를? 1부터 39까지의 기억, 그러니까 그 일어난 사건들이 있고 경험했던 것들이 있고 그 기억이 팩트로 있는 건데 그 팩트를 40이 된 정민여가 기억해낼 수 있냐 없냐는 뭐 정민여의 뭐 능력이겠지만 어쨌든 1부터 39까지의 그 기억은 팩트로 존재하는 건데 그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하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지금 40의 정민여가 2살 혹은 뭐 35살 뭐 22살의 그 기억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재구성해 나가면서 지금 현재 40의 정민여가 네. 있는 건지 요 차이가 아닐까?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팩트, 네. 그러니까 1부터 39세까지의 기억이 네. 팩트로 네 머릿속에 존재하는데 그거를 내가 제대로 꺼낼 수 있냐 없냐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아예 그 1부터 39세까지의 기억은 제대로 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 40의 정민여가 끊임없이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서 새로운 기억을 이렇게 만들어낸다. 네. 요게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그렇죠. 차이. 지금 맞습니다. 거의 후자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기억이라는 게 네. 사실 저는 어제 일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네 나이를 지금 기억 못하는 것 같아. 예전 일을 자꾸 막 떠올려보고 기억해보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새로운 이미지나 새로운 내러티브가 구성이 되면서 그렇지. 이게 약간 새로운 기억을 좀 만들어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억들이 네. 지금 현재 40살의 정민여의 마흔 아니라고. 의식을 구성하는 거냐 네. 아니면 이미 39가지의 팩트 기억들은 쭉 저장되어 있는데 그거를 잘 얼마나 온전하게 끄집어내느냐를 다르게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게 사실 보면 핵심적인 또 핵심이야. 나도 핵심 하나 했어. 나도 하나 했어. 아니 그 얘기가 지금 그 얘기야 다 도돌이표야 지금. 그러니까 표현이 이제 달라진 건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것들이 어떤 과거의 기억이든 과거의 억압이든 그게 하나의 무의식이라는 그 공간에 억압된 상태로 그냥 있느냐,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 팩트 그대로 존재하느냐, 네네.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현재 입장이 있잖아요. 내가 현재 입장에서 그 기억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현재 입장에서 어떤 꿈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해서 기억을 하잖아요. 기억하는 현재 입장에서 기억을 하다 보니까 그 억압 과정이 만들어지는 거냐. 그러니까 기억이 만들어지는 거냐. 네, 이게 네. 핵심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사실은 내가 한 살 반 때 프로이드가 여기 울프맨 케이스라고 늑대 인간 케이스라고 아주 재밌는 게 있는데 이건 말하면 또 끝이 없는데 그 끝이 없다는 말은 너무 무서우니까 네, 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울프맨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네. 울프맨이라는 러시아의 아주 부호의 아들이에요. 네. 근데 이 울프맨이 돈을 싸들고 프로이드를 찾아온 거예요. 정신 상담을 받으러. 왜 그러냐니까 프로이드에서는 울프맨, 렛맨, 지인간, 늑대인간이 있는데 이게 뭔가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울프에 무서워하고. 왜 무서워지냐? 공포증에 걸렸는데 자기가 한 살 반 때 프라이멀 신이라고 해요. 한 살 반 때. 자기라는 건 누구예요? 울프맨? 울프맨이 네. 한 살 반. 한 살 반 때 기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한 살 반 때 프라이멀 신이라고 원색 장면이라고 불러요. 원초적인 장면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섹스를 하는 장면을 본 거를 본 거야? 프라이멀 신이라고 해요. 그 예전에는 이 프라이멀 신을 보면 애들이 상당한 심리적인 충격을 받는다. 왜냐하면 그때 보면 보통 엄마가 괴로워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마를 막 지금 고통을 준다. 진으로 그리고 엄마가 아빠를 진으로 수도 있죠. 아니 그 당시에 네. 그 아빠가 엄마를 막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아빠가 더 괴롭다는 사실을 애들이 나중에 알 텐데.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네. 괴롭히는 게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거세당한다. 그래서 거세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엄마가 거세된 거 아닌가. 엄마도 똑같이 네. 이게 페니스가 있었는데 네. 저 아빠의 어떤 저런 짓눌러서. 폭력과 짓누르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거세된 거 아닌가. 그 나도 거세될 수 있다. 그 불안을 같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라이멀 신을 그래 봤는데 요즘은 그렇게 인정 안 해요. 이제는 그런 것들은 큰 그건 의미가 아닌 없다고 것 같아. 보는데. 예. 근데 어떤 당시에는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한 살 반 때 그 프라이멀 신을 봤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냥 본 것 같은데 4살 때 이거는 확실한 꿈을 꿨다 이거죠.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창밖에서 늑대가 17마리가 이 포도나무에 쫙 올라서 있더라 이거죠. 포도나무에 늑대가. 근데 그 중에 또 하얀 늑대가 고추 서가지고 자기를 쫙 노려보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그게 너무 무서웠다 이거지. 그리고 그 악몽이 어떻게든 늑대가 그다음부터 무서워지면서 갑자기 그런 것들이 연상이 되니까 내가 그다음부터 이 늑대 공포증에 걸렸다. 그걸로 지금 내가 너무너무 괴롭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서 프로이드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좀 고쳐달라. 이렇게 온 거예요. 그 프로이드가 이걸 가지고 이제 쭉 이제 케이스를 해본 거예요. 네. 이게 뭘까라고 고민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살 반 때 일어난 일이 진짜 얘가 기억하는 게 맞냐 이거죠. 그렇지. 그럼 우리 나이 울프맨은- 치면 3살 정도? 울프맨은 그러면은 자기가 이걸 봤기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는 거죠. 괴롭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늑대만 보면 겁이 나 죽는다는 네, 거죠. 네, 네. 겁이 나나.
근데 그게 이제 결국 보면 내가 1살 반 때 부모님한테 이런 일이 있었고 4살 때는 늑대를 봤다. 늑대 꿈을 꿨다. 근데 하여튼 나는 모르지만 이런 1살 반 때 이런 기억이 있고 4살 때 이런 꿈이 있는데 지금 하여튼 난 늑대만 보면 무섭다.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가 그 자유 연상을 해가지고 쭉 하면서 이제 그 1살 반 때 꿈을 잡아냈겠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뭐 1살 반 때 꿈을 꿨겠냐. 이게 자기가 만든 거 아니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4살 때 늑대 꿈을 꿨다는 거는 우리나라 치면 한 6살쯤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약간 성에 대한 지식도 좀 생기잖아요. 그리고 동물들 교미하는 것도 보잖아요. 요즘이야 애들이 도시 살지만 옛날 시골 살 때는 토끼라든지 뭐 강아지라든지 뭐 개들 엄청해, 이런 거 보고 엄청해. 그런 걸 보게 되면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애들도 약간 그 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 어릴 때 봤으니까 이 사람은 19세기 넘어 사람이잖아요. 19세기 네. 말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이런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이 지 머릿속에 기억이 돼 있다가 연상작용처럼. 나 1살 반 때 엄마 아빠 하는 거 봤어 라고 지금 만들어낸 거 아닌가. 이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말씀이 과거 기억이 아니라 이걸 지금 내가 현재 시점에서 재구성해서. 그대로 올라가니까 재구성한 거 아닌가 했는데 이게 이제 프로이드나 락강식으로 해석하면 나중에 이래 된 거야. 중요한 거는 정말 그게 사실이든 허구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1살 반 때든 뭐 어릴 때든 분명히 받고 나는 확신만 쓴다면 그것은 팩트이든 허구이든 픽션이든 상관이 없다. 똑같은 결과를 낸다는 거죠. 아, 똑같은 결과를 낸다. 증상 치료하는 데는 똑같은 결과를 낸다는 거죠. 확신만 된다면. 네네네네. 그럼 만들어진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결과를 산출해낸다. 그러면 된 거 아닌가 이거죠. 그러면 된 거 아닌가 이거죠.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정신분석가는 뭐 호사가의 취미가 아니잖아요. 네가 과거에 무슨 일이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을 고쳐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허구가 사실을 만들고 사실이 허구를 만드냐 서로 교차한다고 봐야죠. 교차한다는 거 봐야죠. 그러면 교차. 그럼 이 사람은 이 부모가 이거 하는 걸 보고서 이게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아니 그게 모르지. 그거는 이제 결국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본인- 근데 본인은 생각을 해보니 난 절대 꿈은 그렇게 안 나타나잖아요. 엄마 봤다 이런 게 아니고 4살 때 하얀 늑대가 자기를 노려보더라는 거죠. 그 하얀 늑대의 이미지는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연상을 통해서 계속 찾아보니까 얘가 1살 반 때 그런 꿈을 꾼 것 같다. 엄마 아빠 하는 거. 그때 이제 프로이드가 한 거는 그 늑대라는 이미지, 하얀 늑대가 고추 써서 봤다 했잖아요. 이건 아버지의 아빠. 고추리스라는 거 생각한다. 고추 써서 본 게 고추다. 늑대라는 거죠. 늑대? 그러니까 그게 그게 바로 변환대가 나타났다는 거죠. 꿈의 작용에서는 아버지가 팍 나타날 수는 없잖아요. 늑대의 형태로 하얀 늑대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정신분석하면서 그 치료할 때는 네. 그 기억이 진짜 기억이든 아니면 본인이 확신하고 있는 그냥 잘못된 만들어진 기억이든 어차피 치료에는 동일하게 작용한다. 확신을 한다면. 내가 본 게 맞다면 그게 그렇죠. 팩트라면. 그러니까 결국 그거잖아요. 문학도 똑같은 기능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문학도 허구잖아요. 네. 근데 왜 우리는 문학을 허구인데 사람은 읽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하는 거죠? 현실에서도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바로 확신이잖아요. 확신. 현실에 일어날 수 있다. 박진감이 있다고 하죠. 현실에 거의 육박에 온단 말이죠. 박진감이 있다. 그렇게 하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정신분석가 이제 락강은 환자란 말을 안 써요. 분석 주체란 말을 써요. 오히려 득극적으로 주는데 그 정신분석과 분석 주체 사이에 그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이 의미의 탑을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구조물을 만들어내는데 네. 그 구조를 만들어내면서 확신을 서로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허구이든 사실이든 문학 작품에 우리가 어떤 문학의 글을 한국 전쟁에 관해서 글을 쓰고 여러 가지 관해서 글을 쓴다고 합시다. 네. 소설을. 근데 이 소설을 보고 야 이거는 거짓이고 허구고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일단 효과를 내면 감동이라는 효과를 내고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식을 가지게 만들고 공유를 하게 만든다면 예를 들어 우리 남북 전쟁을 다룬 엉클 톰스 케빈, 네. 톰 아시시나 오두막 그 톰 아저씨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그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읽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다루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흑인 노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고 인간적인 휴머니티에 보편적으로 공감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체제는 끝장을 내야 된다라고 만들어내면 그것은 성공적인 업무를 완수한 거 아니냐 이거죠. 임무를.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 게이샤 뭐죠? 그 게이샤 네. 게이샤의 추억? 아니 그 게이샤 커피 있잖아요. 네. 게이샤? 게이샤 커피라는 게 있어요? 아주 고급 커피가 있는데 1kg 커피를 마시면서도 이게 게이샤라고 믿어버리면 확신해버리면 게이샤 커피 한 잔에 막 15,000원씩 20,000원씩 하거든. 게이샤 커피는 뭐예요? 이 일본 커피예요?
그 게이샤 커피라는 게 네. 일본에서 처음 아마 들어봐. 좀 유명해진 커피는 맞는 것 같기도 하죠? 아닌가? 그게 중요하니? 아니 나 진짜 궁금해서 나 처음 들어봐서. 그러니까 이게 네. 그 팩트를 어느 정도 갖춰줘야지 믿게 넘어가야지. 확실히 안 심으시니까. 팩트를 빨리 줘. 아 게이샤 커피 있네. 아주 그 네. 비싼 커피 있어요. 호텔에서 3만 원이 넘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당백 커피를 마시면서도 네. 나는 게이샤 맛을 느껴요. 그거는 여러분이 일당백 커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게이샤 커피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나 좀 자신감이 좀 부족한 것 같아. 확신을 확실히 가지십시오. 좀 부족했어. 너 때문에 그래. 좀 게이샤 출발할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알았어. 아씨. 네, 그래서 루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루악 커피가 되는 거고. 루악은 들어봤지. 게이샤 커피라고 생각하면 게이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굳이 3만 원짜리 왜 먹습니까 한 잔에? 일당백 커피가 여러분 옆에 바로 있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네. 좋은 원두로. 사실은 그리고 원두 차이도 없어. 게이샤나 뭐 루악이나. 이 블라인드 테스트 같은 거 하면은 아유, 똑같아. 잘 모르잖아. 전혀 와인도 몰라. 그렇고 커피도 그렇고. 일당백 커피는 너무 맛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네. 그 맛있는 일당백 커피. 요즘 이제 일당백 광고가 또 잠깐 그 번성기를 좀 지나서 네. 다시 고갈됐어요 이제. 1kg 커피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좀 들어주시고요. 또 네. 일당백 커피, 1kg 커피 많이들 주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떨어지실 때 된 것 같아요. 처음 주문하신 분들. 아, 네. 그쵸. 매일 바로- 마시는 커피니까. 네, 바로 이제 재주문 들어가 주시고 아직 맛 안 보신 분들께서는 포털 사이트에 1kg 커피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홈페이지 연결되니까, 아니면 저희 팟빵 채널에서 공지사항란에 또 홈페이지 연결돼 있으니까 거기로 링크 들어가셔서 1kg 커피, 저희가 맛이 안 좋으면요 이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다 먹어보고 네. 맛 좋은 확신을 거 하고 확인했고요. 또 저희만 확인한 게 아니라 팩트예요, 팩트. 얼마 전에 그 마돈 영화제 있잖아요. 네. 예, 그 영화제에도 또 일당백 그 많은 팬들이 오셨는데 1kg 커피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맛 보신 분들이 이런 커피가 있는지 몰랐다면서 예, 다들 지금 걸로 가셨거든요. 자, 1kg 커피 한번 주문해 보시면 끊으실 수가 없습니다. 일당백과 함께하는 1kg 커피였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우리 정박님은 한 장을 아직 안 나가신 거죠? 지금 네. 케이스 하나 끝났어. 네, 그래서 이 꿈은 소원성취다. 네. 요거를 조금 더 몇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몇 개만. 네. 이 젊은 부인이 생리하는 꿈을 꿔왔다는 거예요. 생리하는 꿈 누구예요? 네, 생리가 중단된 경우인데 생리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아, 생리가 중단되는 사람이 생리하는 꿈을.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냐? 아. 바로 어머니로서의 노고가 시작되기 전에 잠시 더 자유를 즐기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을 이 꿈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꿈은 소원성취다 이거죠. 아니, 생리가 끝났는데 생리하는 꿈을. 아니 생리가 중단돼 있는데 생리를 하는 꿈을 꿨다. 네. 그게 더 놀고 임신을 싶다. 이제 했다는 거죠. 임신을 알리는 거죠 이게. 아. 임신을 했다는 거죠. 생리가 이제 중단돼 있는데 생리 생리가 하는 꿈이 중단이 나타나는 그냥 거죠. 일반적인 월경 중단이 아니었고 임신해서 중단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근데 꿈에서는 생리하는 꿈을 그렇죠. 꿨다. 본인이 어쩌면 임신했는지 모를 수도 있을 텐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무의식에서는 이미 걔를 파악하고 놀고 싶은 거지. 놀고 싶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정민아 이런 꿈 많이 꿨겠지. 그렇죠, 많이 거든. 애 대학 졸업하는 꿈을 자꾸 꾼다고. 군대 가는 꿈이라. 뭐 이런 꿈도 있어요. 네. 셔츠의 가슴 부분에 젖이 묻어 있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모유인가요? 여자가. 모유 수유의 그거는 그건가요? 결국 또 임신인데 첫 아이가 아니라 둘째 아이 꿈일 가능성이 높다. 어? 첫 아이를 이미 키워봤으니까 모유 수유를 했다 아는 이거죠. 거지. 그러니까 네. 이 첫 아이를 둔 엄마가 네. 자기 셔츠에 가슴에 젖이 묻어 있는 꿈을 꿨다는 거는 결국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 이런 어떤 꿈 이런 것들 그리고 뭔가 젖이 더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소원의 성취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첫째 그리고- 때 네. 젖을 충분히 못 먹였나 보다. 모유에 대한 압박이 좀 있었나 보다. 모유에 대한 압박이 있었다고. 모유에 첫째 대한 때. 압박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은 모유를 좀 많이 아이에게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맞습니다.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모유를 빨리 끊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왜? 힘드니까 모유 수유하면. 그거 해피하지 않아요? 애가 동물이 된 기분이라고요. 아이. 힘들어요. 이 얘기 하면 또 우리는 또 하루 종일 안 맞아, 안 걸리고 맞아, 얘랑. 결론이 안 나니까.
넘어갑시다. 이거는. 할 필요도 없고 이 얘기는. 그러니까 뭐 보통 제일 꿈이 소원성취인 대표적인 경우는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네. 뭐 현실에서 뭐 유원제가 놀이기구를 타야 되는데 아우 한 번 더 타요 막 울고 이랬는데 아유 지금 도저히 안 된다. 네. 근데 집에 왔는데 아빠 다음날 꿈에서 너무 많이 탔어요. 신나게 탔어요. 실컷 탔어요. 그걸로 꿈이 소원성취라는 거죠. 그런 것들. 애들이 그런 꿈을 그걸 꾼다는 많이 거죠. 꾸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꿈은 소원성취다. 근데 사람들이 그럼 비판을 많이 하잖아. 아니 꿈을 꾸고 나면 거의 한 60% 이상이 불쾌한 건데 그래요? 불쾌한 경우가 많대요. 그 당시에 보면 꿈의 57.2%가 불쾌한 건데 어떻게 소원성취만이냐. 네. 프로이트 책에. 그런데 프로이트가 말하죠. 불쾌한 꿈과 불안한 꿈도 얼마든지 소원성취로 드러난다. 이렇게 딱 말을 해주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불쾌하고 불안한 꿈은 결국 어떤 꿈이냐.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꿈은 억압된 소원에 위장된 성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유명한 진짜 이게 이야기인데요. 네. 프로이드가 교수로 그렇게 추천을 받고 싶어 했어요. 네. 근데 프로이드가 유태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자,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동료가 찾아왔어요. 아주 오래전에 이 사람도 대학 교수 추천을 임명받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예 대학 당국을 찾아간 거예요. 왜 내가 교수가 안 되냐. 혹시 내가 교수가 안 된 이유가 종교적인 데 있지 않냐. 이 동료도 유태인이거든요. 그래서 막 일을 제기하고 했는데 잘 뚜렷한 답변을 주지 않더라. 그래서 프로이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뭐 너 나보다 몇 년 전에 추천받은 사람도 아직 안 되고 있는데 나는 되겠냐. 그래서 결국 뭐 나도 단념하는 결심을 이렇게 굳혔어요. 근데 그날 꿈에 친구가 나타난 거예요. 친구가. 그 친구가 나타났는데 친구가 내 삼촌이에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꿈에 나타났는데. 이게 저는 꿈에서 이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뭐 정박님, 마도님, 정프로님 저 이렇게 넷이 녹음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꿈에서는 뭐 정박님 자리에 뭐 최욱 씨가 네. 와 있다든지. 근데 꿈에서는 그게 그 당연해. 상황에 맞게 돌아가잖아요. 네네. 그리고 깨고 나서 보면은 아, 왜 거기에 최욱이 있었지라는 거 그런 게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재밌는 상황. 그 바로 이제 거기 나중에 네, 이제 네. 꿈의 작업에서 네. 그게 일종의 그것도 뭐가 있어요. 전이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자리를 바꾸는 게 있거든요. 그런 기제인데 막 그렇습니다. 친구가 하여튼 내 삼촌인데 하여튼 나는 그 친구 나타난 삼촌에게 아주 깊은 애정을 느껴요. 아주 정말 좋다 이런 느낌을 가져요. 근데 약간 용모가 좀 얼굴이 변한 것 같이 느껴져요. 얼굴이 좀 길쭉해진 것 같고 턱을 감싼 누르스름한 수염이 유난히 눈에 띄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꿈의 후반부는 이 사람이 생략해요. 요것만 네. 딱 이야기해요. 아주 간단해요. 친구가 내 삼촌이야 꿈에서. 근데 그 사람에게 나는 깊은 애정을 느껴요. 근데 용모는 약간 변한 것 같아요. 얼굴이 좀 길어진 것 같고 턱을 감싼 누르스름한 수염이 유난히 눈에 띈다. 자, 근데 이 고민을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자기 삼촌은 하나밖에 없어요. 요제프 삼촌 하나인데 네. 이 삼촌은 예전에 돈을 좀 벌려고 하다가 불법을 저질러갖고 감옥에 갔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예전에 했던 말씀이 너 그 삼촌이 나쁜 사람 아닌데 생각이 모자란다. 그래서 저렇게 감옥에 갔다. 근데 친구가 삼촌이 나오잖아요. 친구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 친구는 결국 뭐냐. 나는 지금 삼촌으로 나온 거는 이 친구는 생각이 모자란 사람이다라고 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 삼촌처럼. 생각이 모자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진짜 친구가 이제 내가 그러니까 친구가 삼촌 나타났는데 내가 꿈에서 본 얼굴은 삼촌의 실제 얼굴이 그리 했거든요. 네. 친구의 수염은 본래 아주 검은 색깔이었어요. 네. 근데 본래 검은 수염이 휘어지기 시작하면 젓갈색, 황갈색 이렇게 회색빛 나중에 좀 보기가 싫어지게 이렇게 변한대요. 그러니까 친구의 수염이 지금 마지막 잿빛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꿈속에 본 얼굴은 아까 말씀드린 친구의 얼굴이 이제 삼촌의 얼굴이 했잖아요. 그 친구가 뭐 머리가 나쁘다, 좀 생각이 모자라다고 하는데 범죄자는 아닌데 왜 삼촌으로 나타났나?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고민을 좀 해본 거예요. 이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며칠 전에도 다른 교수하고 교수 임용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거죠. 네. 그때도 교수가 된다는 게 얘기도 엄청난 혜택이었대요. 사람들이 신체를 떠받들어 주니까 권위가 생기니까. 근데 그때 나에게 자기도 교수 임용 추천을 받은 거죠. 임용은 아직 안 됐지만. 네네. 그러니까 그걸 관련해서 친구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나에게 축하한다고 이야기는 해줬어요. 근데 내가 근데 너도 이미 추천 뭐 몇 년 전에 받아보고 나서 그러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앞으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안 될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야, 니는 특별해. 왜냐하면 나는 내가 예전에 법적으로 내가 고발당한 일이 있어. 그래갖고 뭐가 걸리는 게 있다. 추천하다가 나는 그 심리가 중단된 적이 있다. 니는 깨끗하잖아. 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나는 거야. 또. 네. 그러면서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지. 요제프 삼촌 나타나는 게
이 동료 2명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한 명은 아까 생각이 모자란 바보로 나타나고, 한 명은 범죄자라고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요제프 삼촌으로 나타난 얼굴은 요제프 삼촌은 범죄를 저질렀고, 네. 나쁜 사람 아닌데 생각이 모자랐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친구 2명이 요제프 삼촌을 통해서 2개 다 나타난 거죠. 짬뽕돼서 나타난 그거를 이제 거구나. 컨덴세이션이라고 해요. 하나의 압축대가 나타나거든요. 네. 꿈에서. 자, 그런데 결국 이렇게 생각나요. 이 2명이 다 지금 교수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이게 유태인이라고 한다면 자기도 유태인이잖아. 그럼 내 임명은 문제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네. 그런데 그 자기 불안하잖아요. 그 현실적으로는 나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저 애들 둘이가 유태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면 나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고 있는데 꿈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친구들은 결격 사유가 확실하게 임명되지 있는 못한 거지. 이유를 나와 상관없는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도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렇네. 그러니까 한 명은 뭐냐 생각이 모자란 바보다 이거죠. 요제프 삼촌처럼 요제프 삼촌은 생각이 모자라가 큰 돈 벌려고 하다가 범법에 저질러서 감방 갔다. 그리고 한 명은 범죄자로 만드는 거예요. 네. 얘 예전에 무슨 범죄 관련돼 갖고 심려 주. 그러면 나는 해당 안 되니까 나는 교수 임명될 날을 안심하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꿈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꿈은 소원 성취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사실 이게 이 꿈은 상당히 불쾌한 것 같은데 불쾌한 건 아니란 말이죠. 네. 나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너는 친구들하고 달라.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너는 괜찮아라고 하는 거죠.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꿈이 이런 것 같아요. 나를 합리화하고 나에게 안정성을 찾기 위해서 꿈에서 계속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꿈에서 내가 그 삼촌이나 얼굴에 대해서 애정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네. 사랑스러운 감정을. 네. 사실 말이 안 되잖아. 자기 친구들에 대해서도 싫어하고 삼촌도 별로 그렇게 친근감이 없었는데 왜 느꼈냐. 결국은 자기 꿈이 자기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동료에 대한 비방이라든지 저 새끼 나쁜 놈이야 라고 내가 지금 비난을 하고 싶은 그 욕망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의식에 드러나면 안 되잖아. 그쵸. 내가 점잖은 사람인데. 그쵸. 그러니까 이 꿈이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깨닫지 못하도록 애정을 갖도록 품도록 꿈에서. 꿈이 나타날 때는 꿈은 의식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꿈에서는 애정감 아주 풍부한 그 꿈에 나타난 친구의 얼굴, 삼촌 얼굴에 대해서 아주 애정을 가진 느낌을 가지도록. 그래야지 내가 얘를 비방한다는 느낌을 내 의식은 알아채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이 프로이드가 정말 이게 치밀하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네. 내가 매일 꿈 기록을 하는 것, 꿈 일기를 쓰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서 내가 쓴 꿈을 종이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 스스로 분석을 해보는 거지. 아, 근데 자기 스스로 분석하면 안 됩니다. 왜요? 분석할 수 없습니다. 왜요? 안 돼요? 꿈은 있잖아요. 네. 그 우리가 말했잖아요. 꿈은 태초에 억압이 있었죠. 네. 태초에 억압이 있었고 억압된 것은 반드시 돌아오잖아요. 꿈의 네, 형태든 네. 뭐 꿈의 형태로든 돌아오고 우리가 정상, 시프톰, 뭐 갑자기 막 내가 뭐 밥을 미친 듯이 먹는다든지 갑자기 달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농담이나 말실수 이런 형태로 돌아오는데 문제는 사람의 의식은 있잖아요. 억압된 건 뭐 때문에 억압되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기 싫으니까 억압해놨잖아요. 아, 그건 또 내가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의식하기 싫은 것을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의식할 수 없어요. 그것은 내가 절대 의식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의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반드시 어렵다. 제3자가 네. 들어가지 않으면 이걸 알아낼 수가 없어요. 내가 억압하고 있는 건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내가 그 억압하는 것을 깰 수는 없는 거니까. 이 사람의 지론은 이거는 이제 분석해 나가는 꿈을 분석하는 거지. 네. 이거 자체의 어떤 그것들을 내 자체를 완전히 분석한 그 명쾌하게 풀어낸다 이건 아닌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반드시 그 구조가 뭐냐면 내가 의식하기 싫은 사실을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의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인간의 무의식이거든요. 제가 정신과에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지금 일종의 프로이드 융 쪽 세미나를 5년째 하고 있거든요. 한국에도 그 과정이 생겨가지고 정신의학 박사를 받았지만 5년째 다니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은 자기 자신을 계속 분석당하고 있어요. 자기 꿈하고 이런 것들을. 그걸 하면서 같이 가는 거고 자기도 하지만 자기를 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걸 하면서 계속해서 같이 다른 분석가하고 이게 교류를 하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혼자가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확신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같이 정신분석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이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구축을 컨스트럭션 하기 때문에 혼자 건설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예요. 상담비 좀 아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아니 근데 그걸 만들어놔야 돼요. 만들어놔야지 나중에 이야기를 일단 할 수가 기록은? 있죠. 네, 기록을 네. 해놔야 돼. 왜냐면 꿈은 진짜 빨리 까먹어. 맞아요. 진짜 막 생각해야지. 이 꿈 오늘 되게 왜 즐거운 꿈 꿀 때 있잖아요. 맞아. 그럴 때 나 오늘 되게 기분 좋다 이러면서 이거 기억해둬야지 했는데 한 10초 지나면 까먹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걸 그렇게 꼭
생생하게 꿨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꼭 마치 적극적으로 삭제하는 것 마냥 꿈이 그렇게 기억 속에서 까맣게 잊혀진다는 그건 게. 왜 그러는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꿈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억압된 것들을 네. 억압된 것들이 돌아오니까 네, 돌아올 네, 때 근데 급렬을 해가지고 네. 우리가 변형을 시켜가지고 올라오잖아요. 잠깐 보여주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 해가지고 일단 그거 어떤 에너지를 분출을 해주지만 그 의식이 의식 빨리빨리 세계에서 닫아버리는구나. 그렇죠. 예. 아, 내 의식이 이 자식. 아, 나는 그리고 꿈하면 네. 나름대로 이게 또 이제 굉장히 이제 스스로를 객관하면서 이 꿈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두 가지 풀리지 않는 난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꿈이라는 게 리니어하게 꾸느냐. 즉 예를 들면 뭐 내가 5시 새벽 5시 깼다고 쳐요. 그럼 새벽 4시 뭐 한 50분부터 한 10분 동안 이렇게 꾸는 건지 아니면 뭐 깨기 한 10초 전에 아주 병렬적으로 다양한 사건들을 막 한 번에 꾸는데 그거를 내가 깨면서 이거를 이 시간 순으로 이게 쭉 배열을 하는 건지 그게 하나가 좀 헷갈리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꿈에서 꾼 꿈이 예를 들어 뭐 10초짜리 다큐라고 치면 이게 10초짜리 다큐가 딱 있는데 내가 깨고 나서 요 10초짜리 다큐를 잘 기억을 해내는 건지 아니면 깨고 나서 이 꿈을 자꾸 더 추가를 하는 건지 그 두 개가 매우 헷갈립니다. 저는. 그러니까 본래 꿈이라는 게 프로이드식으로 말하면 네. 우리가 애초에 만들어지는 게 꿈의 생각들이 일종의 레이턴트 드림이라고 하거든요. 잠재몽이라고 해요. 잠재적으로. 네. 그런데 그것들이 급렬을 통해서 의식의 표현이 될 때 나타나야 되잖아요. 네. 그거 나타난 걸 매니페스트 드림이라고 그 현시몽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잠재몽이 만들어질 때 특징은 뭐냐면 1차 사고 과정을 택해요. 1차 사고 과정. 그러니까 1차 사고 과정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간적 관계라는 것들. 시간적 모순이 막 존재해요. 네. 과거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과거가 되고 네. 뭐 나는 내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여러 사람으로 동시에 있다 막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인과 결과가 다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사물로 나타나고 사물로 표상이 되고.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꿈이 흔히 말하는 우리 의식 세계 진입할 때는 그 꿈의 과정이 잠재몽과 현시몽으로 나눠지는데 그 잠재몽에 있던 것들이 그냥 바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급렬을 통해 가지고 올라온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급렬을 할 때 그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어떤 사물로 나타낸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엄마나 아버지에 대한 생각들을 그냥 드러내면 안 되니까 엄마 아버지 말고 다른 뭐 형제를 드러낸다든지 네. 형제도 아니면 사촌을 드러낸다든지 사촌도 좀 위험하다 싶으면 다른 친구로 드러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형을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형을 거치면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 변형을 거치면서 나오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제 억압에 나왔던 것들이 은어라든지 명확한 사고 형태로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반드시 사물 형태로 나타나요. 2차적 과정이 아니라 1차적 과정으로만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꿈은 말해주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단 말이죠. 그 보여주니까 지금 말씀대로 기억이 잘 안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보여주니까. 그 정박님 모든 질문에 다 대답해야 된다는 강박을 버리세요. 아, 저는 지금 이게 리니어하게 꾸냐고. 근데 그러니까. 네. 그 보여주니까 네. 보여주니까 리니어하게 되기가 힘들 거죠. 꿈이라는 것 자체가. 보여주기가 되니까 근데 원인과 저는 결과를 가지고 다 네.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잠깐 네. 깼다가 그 다음 스토리가 이어진 경험한 적은 이게 있었는데 그게 그렇기도 되게 하네. 좋아. 그러니까 그럴 때가 제일 짜증나 봐. 이렇게 다 되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뭐 깨. 애가 깨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깨. 그럼 진짜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다시 막 자려고 막 노력하지. 네, 그래서 자려고 노력해서 거기서 이어지려고 하는데 저는 그걸 성공을 못 하거든요, 늘. 네. 근데 마도님 성공하세요? 마도님은? 저는 그 의지로 정말 내 꿈을 만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창 다른 거에 빠졌을 때 왜 네. 똥꿈이 좋잖아요. 재물복이 있으니까. 어떻게 마려울 것 같아가지고 꿈속에서 이거 잘하면 똥꿈이 되겠구나 좋다 했는데 네. 꿈속에서 네. 이미 자각몽이구나 그거는. 네, 근데 그걸 이루지 못하고 깬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그래서 똥 싸야지. 난 해야 돼. 그래서 다시 자가지고 쌌어? 일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똥이 마려웠어요, 그때? 아니었어요, 근데. 똥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요. 꿈은 소원 성취니까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것. 똥 싸는 게 소원이야. 아니 꿈에서 보고 싶다 이거잖아요. 소원이네. 아니 그러니까 뭔가 재수 있는 금전적으로 꿈을 많이 보고 싶다. 대출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래. 그래 저는 하여튼 그 리니어하게 꾸는 게 왜 궁금하냐면 자다가 이제 딱 깨서 이제 꿈을 다시 생각하는데 그 언제 깼냐면 예를 들면 알람 소리 뭐 이런 거 이제 깨잖아요. 네. 근데 꿈 내용 중에 그 알람 소리랑 연결된 게 있어.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 꿈이라는 게 리니어하게 꾼다면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그러니까 꿈의 내용과 상관없이 내가 네. 꿈 깨기 전 뭐 한 10초든 뭐 한 30초든 전에 뭐 이렇게 쭉 꾸는 게 맞다면 갑자기 그 알람 소리가 내 꿈 스토리와 맞게 이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 그치. 왜냐면 알람이 울릴지 얘는 몰랐으니까. 그쵸. 그래서 난 깨기 전에 제가 했던 추론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장면들이 꿈에서 막 그러니까 깨기 한 1, 2초 전에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알람 소리 들으면서도 이제 그 알람에 맞는 장면도 하나 이렇게 껴 넣어주고 이러면서 이제 내가 딱 깨고 나서 그 수많은 장면들을 이제 이렇게 쭉 배열을 하는 건가 싶었던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 같아. 내 깨고 나서. 뇌에서. 그렇지. 정민이 형 이런 건 좀 통하네 나는. 근데 이거 정답 우리 정박님이 못 주시고 계시다는 거. 정답보다 그건 이제 아무도 몰라 근데 사실. 이거는 지금 꿈에서 이제 내용에서는 네.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꿈의 기능적인 여러 가지 역할에서 그거는 좀 다른 문제니까. 그렇긴 하죠. 여기는 지금 꿈의 내용과 사고 과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냐고 네. 리니어하는 그 지점은 좀 더 지금 뭡니까 지금의 어떤 좀 뇌 과학에서 이거 뇌과학 쪽에서 분석해야 좀 돼. 제가 맞네요. 그런 말씀. 그거는 좀 그 뇌과학에서 저는 궁금한 게 근데 또 있어? 아까도 이거 네. 하나만 질문해요. 네. 이거 왜냐면 내가 지난 시간부터 네. 계속 마음에 걸렸던 네. 건데 정박님이 아까 꿈에 2차원적으로 해석하고 분석돼서 나타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1차원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왜곡을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2차적인 여러 가지 우리가 분명 그 숨은 논리와 뜻이 이성이 있다. 있을 텐데 네, 그게 네, 나타날 때는 1차적으로. 그러니까 1차적인 네, 사물로 네. 나타나는 거죠. 사물 표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네. 언어가 아니라.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앞서 그 프로이트 책에서도 나왔듯이 뭐 어린 아이들이 막 놀이공원을 갔는데 거기서 더 놀고 싶었는데 못 놀고 왔는데 집에 와서 그날 더 노는 꿈을 꿨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1차원적인 소원 성취인 그 소원 거잖아요. 성취. 그것도 그럼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꿈이라는 거는 이제 소원 성취인데 네. 그러니까 소원 성취는 이 책을 보면 두 가지로 나오죠.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이 바로 이루어진다는 이루어지는 면에서는 거. 똑같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건 똑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불쾌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냐 아니지 않느냐인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 억압된 소원이 위장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뭐 조금 더 간단한 것도 있어요. 아니 어떤 환자가 와가지고 이제 어떤 환자 와서 아니 그러면 꿈이 소원 성취라는데 나는 시어머니하고 엄청 싫은데 시어머니하고 함께 차 타고 휴가 가는 꿈을 꿨어. 그 당신 틀린 거 아니냐라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근데 프로이드가 맞다 이거지. 너의 소원은 뭐냐면 내가 틀린다는 걸 보고 싶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꿈에 그런 꿈이 나타나는 거지. 내가 싫어하는 소원이 아닌데 왜 나타나냐. 너는 지금 내 말이 틀리기를 소원하고 증명하고 있으니까 그 싶어서. 꿈에 그거 나타난 거 아니냐. 저렇게 하면 모든 말이 다 방어되겠는데. 그래 맞아. 프로이드가 맞출 수 그렇죠. 있어. 더 재밌는 것도 있어요. 프로이드가 자기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자기하고 이제 김나줌 중고등학교 동창이에요. 한 8년간을 같이 공부를 했는데 자기한테 강의를 와서 들은 거죠. 꿈은 소원 성취다. 근데 집에 가서 그 꿈을 꾸는데 내가 막 소송을 하는데 변호사거든요. 친구가 변호사인데 소송마다 줄 패배를 당하는 거예요. 계속 지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꿈에서 뭐 소원 성취라는데. 그래서 자기가 막 대충 얼버무렸어요. 뭐 모든 소송을 변호사가 어떻게 다 이기냐 했지만 자기는 딱 짚어내는 거예요. 내가 프로이드가 그 친구보다 항상 공부를 잘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친구는 마찬가지로 프로이드가 한번 망신당하는 걸 보고 싶은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 꿈을 꿔가지고 네 말 틀렸잖아. 말이 돼? 그거를 증명하고 싶은 그걸 밖에 나가서 이제 말하고 싶은 거죠. 야, 너 꿈은 소원 성취한데 나는 변호사로서 다 이기고 싶은데 이게 뭐냐? 라고 해서 프로이드를 망신 주고 싶었던 소원이 그 나타나는 욕구가 더 큰 거지. 참고로 그 아까 그 애 놀이공원 그 네. 꿈은 네. 이제 1차적으로는 당연히 그 소원도 성취될 수 있지만 네. 어쩌면 그 놀이공원에 그 가서 충분히 놀았다는 거는 또 다른 스토리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놀이공원 가서 놀고 싶은 그 아주 1차적인 바람 말고 그 소원 말고 네. 또 다른 아주 뭐 억압된 뭔가가 솜사탕을 먹고 싶었나? 뭐 그런 성적인 뭐가 또 숨어 있을 수가 있어. 뭐 어린애가 또 뭐 거기서 성적인 게 숨어 있어. 근데 여기는 진짜 성적인 건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뭐요? 요거 이제 뭐 꿈에 뜻이- 아, 네. 네, 좋아, 그거는 좋아. 정프로 전문이지. 전문이죠. 네. 이 프로이드 친구예요. 그러니까 친구 네. 꿈까지 완전히 이게 적나라하게 까발렸는데요. 네. 자, 이 친구가 아주 정말 멋들어진 신사예요. 아주 멋지고 돈도 많고 부유하고 잘생기고 뭐 정말 최고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근데 유부남이에요. 결혼도 했고. 자, 근데 이 친구가 프로이드를 찾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말이야.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꿈에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꿈에서 어떤
어떤 여자가 나타났다. 어떤 아주 귀부인이. 그래서 귀부인의 팔을 잡고 내가 그녀의 집에 갔다 이거지. 이제 다시 말할게. 내가 그 아주 이거 멋진 디테일하게 해주세요. 네네. 아주 멋진 귀부인을 데리고 그 부인의 팔을 딱 잡고 우리 이제 집으로 딱 갔단 말이지. 네. 근데 집 앞에서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더니 나를 당신을 영아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해가지고 나를 체포해가지고 나를 데리고 갔다. 영아살해? 영아살해. 네. 이게 뭐냐? 이게 지금 꿈은 소원성취인데 이게 뭐냐? 왜 갑자기 내가 귀부인하고 딱 꿈에서 만나가지고 팔을 잡고 우리 집으로 딱 같이 가고 있는데 집 앞에서 갑자기 경찰들이 나타나고 당신을 영아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하면서 나를 잡아간다. 이게 뭘 뜻하냐? 이게 꿈은 소원성취인데 이게 뭐냐? 라고 이제 계속 프로이드에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이제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었을 것 같아요? 이거 피 맞박 아닌가요? 피 맞박? 맞아요? 맞아? 이게 다시 이제 어떻게 됐냐면 프로이드가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것만 갖고는 불충분하다. 너 무슨 일이 있었지? 너 요즘 어떤 여자가 무슨 일 있지 않냐니까 친구가 이야기를 털어놓는 거예요. 사실 내가 바로 그 꿈이 그 전날 밤에 유부녀, 자기 또 다른 유부녀하고 동침을 하면서 뭐 동침을 했는데 아침에도 깨어나서 부적절한 관계를 또 이렇게 가졌다. 자, 그 가졌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가졌다 정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가 또 집요하게 묻는 거예요. 가진 것만 갖고 아니고 너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결국 그러니까 이야기해야 되느냐 하는데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정 전에 이젝션 전에 뺐다 이거죠. 이걸 이제 흔히 말하는 중단하고 자연 이제 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너의 꿈은 바로 소원 성취가 맞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의 꿈은 너의 소원이 성취된 거다. 그 진례 사정을 하고 싶었던 거구나.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영아 살해 혐의로 체포됐잖아요. 네. 너는 꿈을 통해서 아이를 만들지 않거나 아이를 살해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다 지금. 너가 지금 진례 사정을 하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이거 혹시나 애가 들어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불안감이 있었는데 애가 들어서지 않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갖고 있었는데 꿈에서 너 영아 살해로 체포됐지 않냐 이거지. 그 말은 뭐냐? 넌 아이를 안 만들었다는 그 아이를 만들었더라도 이미 죽었다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안도의 숨을 쉬는 거다. 체포를 통해서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거다 이거지.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런 거다 이거죠. 당시에도 오스트리아 빈 당시에도 낙태 수술, 수태가 된 다음에 낙태 수술은 범죄고 이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선교하는 건 허용된다. 이게 다 모순인데 하여튼 그런 뭐 이야기도 했지만 그 이야기를 며칠 전에 했다 이거지. 자기하고 나하고 그 자기 친구하고 나하고 그리고 그런 게 결국 뭐냐면 결국 당신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 영아 살해와 피임이 같은 것이라고 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기억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팔을 잡고 자기 집으로 갔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그녀의 집에서 밤을 보낸 대신 꿈에서 그녀의 팔을 잡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는 결혼한다는 뜻이 있다 이거지. 이 여자하고 결혼한다는 뜻이 있고 그것도 이제 소원성취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그 여자 결혼하고 싶다는 그것도 되고. 근데 왜 이제 불쾌한 느낌으로 소원성취가 됐잖아요. 잡히가는 거는. 그럼 뭐냐? 왜냐하면 네가 유부남이니까 죄책감 그것도 있겠지만 끝까지 이게 선교가 중지가 돼버렸잖아요. 결국은 이게 사실은 중지가 되니까 그건 결국 뭐냐면 내가 긴장을 충분하게 다 풀지 못했다는. 그러니까 일종의 신경정적인 긴장, 불안 상태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 기분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게 꿈이 나타났을 것이고 그 꿈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네 소원 성취를 사실은 네가 이 소원 성취 됐다고 하면 네 마음이 의식이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불안한 기분을 이용했다 이거죠. 그걸 사실 알고 보니까 또 더 추적을 해보니까 자기 그 친구 신사가 예전에 한 처녀와 사이에 생긴 아이를 낙태시켰고 오랫동안 전쟁문간 기억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 기억이 결국은 파정하는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을까라는 불안감을 항상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영아 사례로 나타났고. 야, 이거 그러니까 흥미로운 사례가 참 많은데 저희가 지금 2장 다 했어요 오늘. 아니, 다 했습니다. 3장, 4장까지 다 했습니다. 이거 4장까지 다 했어요? 네. 그럼 이제 5, 6, 7장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6장 뭐 가장 핵심 6장을 이건 4부에서 어차피 3부에서 끝날 거라 생각 안 했어요. 자, 그럼 저희가 대망의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 마지막 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4부로 꿈의 해석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용은 재밌네요. 예, 역시 제가 기대했던 만큼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69번째 책 꿈의 해석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